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아요. 예, 통일을 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에 철야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뭉클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달이 바르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몇 자를 적어와 봤습니다. 너무 순서 없이 막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도 저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실까봐 일단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초대되신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특별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탈북민의 입장으로서는 더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분들인데요. 먼저 초대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본다면 먼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초대장처럼 이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초대장을 받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불쌍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이다라고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적어와 봤고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을 찾아가게 돼 있고, 이런 저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복을 상징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순간 그들이 뭐가 됐죠? 포로가 됐죠. 북한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부흥회도 일어나고 교회들도 막 일어서다가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북한에. 지하 교회 분들이, 지하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여 하고 외치실 때 그게 너무 당연하시죠?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는 그 목숨을 걸고 한번 외쳐봐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힘들게 그들은 듣고 있고, 그 한 장 펼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웠을 때 포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정말 한갓 풀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난 무슨 저주를 받아서 북한에 태어났을까. 이 우상을 섬긴 죄예요. 김일성이라는 인간을 우상화시킨 죄인 것 같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손자, 손녀를 대를 이어가면서 그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면 우상을 섬긴 죄인 거죠. 하나님이 땅 위에도 바다 밑에도 분명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을 금방 이제 딱 바다를 넘고 홍해를 넘고 나서 뭘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 못에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도 짬만 생기면 어딜 가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 욕구에 너무 약해서, 본능에 이기질 못해서.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세뇌 교육에 그냥 김일성이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맞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해결책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북한 저렇게 놓고 보질 않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성도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구나. 거기에도 물론 우리처럼 탈북에 성공한 모세들이 있지만 그 땅에 있는 모세들이 있구나. 모세가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40이 넘어서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제2, 3의 모세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로로 인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김정은이 완전히 뭐 중국하고 합의해가지고 양쪽 국경에다 철조망을 치고 이제는 장벽까지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사 후보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라 이런 극악무도한 그 독재자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탈북민들 1억을 준다 그래도 두만강 압록강 건너는 거 국경경비대들이 손을 못 대요. 막혀든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 20년 정도, 크게 보면 한 30년 정도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통일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숫자가 지금 34,0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도 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면서도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는 이 마음속에 내가 모세였구나라고 깨닫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택 못하는 게 나라 선택, 부모 선택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방송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부모를 선택하라 그랬으면 누굴 선택했을까요? 괜찮습니다. 뭐 세상적인 시각도 괜찮아요. 저는 저보고 지금 부모 선택하라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로 태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양 선택하라면. 그리고 나라 선택하라 그러면 어딜 선택할까요? 전 대한민국 선택할 거예요. 네. 근데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생각하면 난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을 딱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걸 뉘우쳤을 때야 이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구나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깨우치기까지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난 왜 북한에 태어났을까? 나처럼 똑똑한 애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내가 못해도 국회에 출퇴근하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건방지게.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거에 세상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한 게 아니구나. 태초부터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북한에 태어나시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건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이젠 끝났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어요. 나 이젠 끝났구나. 난 이젠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저는 자강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자강도, 량강도를 그들의 행정구역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 주민들은 동포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동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네요. 동포라고 하면 안 돼요. 동포는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제3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포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제3의 국적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놓고 볼 때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이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남들은 이 시간에 뭘 할까요? 자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뭔가 딴 걸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남들이 딴 거 하고 있을 때 여기 와서 지금 우리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자강도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북한의 그 특수부대라고 하는 스키경보여단 참모장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아버지는 하늘이고 집이고 나라이고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스키 경보 부대니까 이 월동 훈련을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강도가 그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장진호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 30도 떨어지는 게 평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민아이가 독종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0도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강원도가 제일 춥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적응이 안 됐어요. 북한에서 강원도는 제일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죽했으면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야, 이거 너 물닭이구나. 예, 물이라는 거예요, 물. 너무 그러니까 생활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강원도에서 왔어? 이건 물닭이 왔구나 그럴 정도로 제일 따뜻한 지역인데 한국에 오니까 강원도가 뭐래요? 제일 춥대요. 마이너스 30도에서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단련이 잘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가 월동훈련을 나가셨다가 손을 다치셔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군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랬다가 제 기억에는 어렸으니까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이 왼쪽에 손이 절단된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우리 집은 망했다. 나는 이젠 더 이상 어떤 특권 계층으로서 당의 은혜도 못 받겠고 장군님의 딸로서 살아가기도 좀 힘들어지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손이 없으면 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아무리 높은 간부라 할지라도 이 종복을 벗고 나면 그냥 끈 떨어진 호박입니다. 혈관, 그러니까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뭐 원스타, 투스타급 되면은 뭐 전역을 하시고 나서도 펜션이라고 하는 연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현직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살고 있는 집도 다 반납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의술을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문에 서서 그 아버지를 맞던 모습. 저 어렸을 때 저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저희 아버지 그 우수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어요. 이제 이제 옥하니? 우리 이제 옥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때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은 망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특권 계층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거기 뭐 간부였으니까 고문으로 남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북한에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 자리에 갔어요. 뭐 북한에서 내노라 하는 뭐 군관학교도 가고 뭐 군사종합대학도 갔다 오고 뭐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겉은 화려하게 돼 있는 그런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문으로 있으라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내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그때 당시 이제 기차를 타고 자강도에서부터 그 함경북도 해령시까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역을 하신 거죠. 이게 손이 다쳐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 하늘이 그냥 믿고 사는 하늘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 손을 잃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국경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제가 꿈이 뭐냐 그러면 제가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간증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나 씨 꿈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꿈이 왜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 꿈이 어디 있습니까? 난 꿈꿔봤던 자로서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 꿈은 자강도에서 요단 참모장 딸로 쭉 살다가 평양에 어떠한 간부집 아새끼 꼬셔가지고 그 아새끼한테 시집 가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저 나름대로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평양에 간다는데 혁명의 수뇌부라고 하는 장군님이 계시는 평양에 가서 시민권자로 사는 이런 최대의 영광을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으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갈 때까지 다 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두셨나요? 평양에 잘생긴 아새끼한테 시집 안 갔잖아요. 오히려 저를 다른 방법으로 남조선 아새끼한테 짝사랑 빠지게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해령으로 갔잖아요. 갔더니 저를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수능을 동일하게 다 함께 봐서 거기에서 특출난 사람들, 성적, 자기의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죠. 북한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 부정부패 천국이기 때문에 뇌물공화국이고 예, 특권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고
인재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인재가 진짜 인재일까요?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데 집에 돈 많고 아버지 엄마가 권력이 있고 대학에 뭐 유리창이라도 하나 끼워줄 수 있는 애면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일성 종합대학? 뭐 대한민국의 서울대랑 맞먹는다고요? 뭐 북한에선 그렇겠죠. 뭐 베트남이나 이런 사회주의권 나라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도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어떤 애들이 들어갔는 줄 압니까? 2만 불만 가져오면 프리패스 해주겠대요. 2만 불만 가져오면. 제 말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2만 불 있는 애들은 프리패스 넣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2만 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와서 2만 불로 프리패스를 꽂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부정입학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놔두라. 걔가 2만 불을 갖다 꽂아놨으니까 우리가 최신형 컴퓨터로 컴퓨터 사용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 갔다 그러면 야, 윤아 씨 정말 대단했네요. 아니에요. 국가가 선택하고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물론 못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 좋은 대학에 추천하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출신 성분이에요.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피를 51개로 나눠놨어요. 51개로. 누가?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51개 계급으로. 물론 이걸 한 5개로 함축해서 보면 뭐 핵심 계층, 기본군중 뭐 쭉쭉쭉쭉 있어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복잡군중.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는. 그래서 간부로 절대 등용을 안 해요. 그러면 피도 대물림되고 권력도 대물림되고 부도 대물림되고 직업도 대물림되고 모두 대물림되는지 압니까? 죄도 대물림됩니다. 할아버지가 정치범이라고 그래서 대대손손 정치범의 자녀예요. 이런 것에서 김정숙 교원대학에 갔다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선택돼서 갔는데 어때서 갔냐면 그때가 저는 자강도에 살 때는 거기에 군수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배급이 좋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군부대 사택에만 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소고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니까 북한에서 소 잡아먹으면 총살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함경북도 해령시를 가니까 소꼬리 잘랐다고 그래서 무기징역 먹고 소가 이 꼬리를 자르면요 힘을 못 쓴대요. 근데 북한은 이 소를 군수물자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 하나 잡아먹으면 탱크 하나 없앤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군수물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 꼬리 잘랐다고 그래서 무기징역 들어가고 소를 3명에서 잡아먹었다고 3명을 다 그냥 아예 공개 총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마당에 가면 4살 막 3살 이런 애들이 5살 한글도 못 쓰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이 치아하고 눈만 하얘요. 그런 애들이 와서 제가 국수를 먹고 있으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거 좀 달라는 거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음식을 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굶어 죽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았고 강가에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면 아기가 버려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울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기를 낳자마자 이따만한 어른 그 손뜨개로 만든 뜨개 옷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강가에다 버렸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생년월일 하고 이 태어난 뭐 이런 시각 써놓고 뭐 이렇게 어려워서 이러니까 아기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기를 구해줄까요? 이 아기를 구하면 내 자식 배를 굶겨야 돼요.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본능에만 충실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윤택나는 삶을 살게 할까? 그 고민 때문에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현지 지도의 나날을 이어가시고 우리 장군님 오늘도 뭐 쪽잠을 주무시면서 최전연초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꽃제비들은 득실득실 하는데 장군님만 배 나오잖아요. 장군님만.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아직도 이게 석기 같은 이 빨간 물이 안 빠져가지고 김정일이 말이야, 윤아야, 김정일이 말이야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뭐 제가 글쎄 배신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맞는데 김정일이 하지는 맙시다. 왜냐면 들을 때마다 심장이 너무 이렇게 놀래서
저는 북한에서 바로 여기를 왔으니까, 뭐 중국을 살아봤으니까, 뭘 했습니까? 우물 안에 그냥 개구리로 있다가 여기에 탁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어떻게 불러요? 우리 인민의 수령이시며, 당과 조국의 뭐 수령이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고, 앞에 수식어가 엄청 붙죠? 그나마 김정일은 좀 짧았어요. 친애하는 지도자. 처음에는 경애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최고사령관 농지. 근데 앞에 국가 뭐 이런 거 붙긴 해요. 근데 계속 김정일이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하진 맙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되겠다. 내가 너 책 하나 갖다 줄 테니까 그거 읽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 시작하자. 그래서 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 책이 뭔지 압니까? 후지모토 겐지가 쓴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이 쪽잠의 죄기밥이라고 하는 이 죄기밥이 우리가 말하는 주먹밥이 아니라 후지모토 겐지가 그 자리에서 싸줬던 초밥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뭘 알겠어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장군님이 계셔서 우리 인민이 있고 세상에 부러움없는 우리 조선 인민이야말로 이런 인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가스라이팅하고 있을 겁니다. 총칼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눈을 가리면서 말이죠. 제가 그런 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상하다 하고 있는 찰나에 저는 뭘 전공했을까요, 대학에서? 이렇게 혁명적으로 예쁜 에미나이 TV를 보셨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라요.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구만요. 네. 저를 TV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교원학부 안에 음악과예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이걸 졸업하고 나오면 인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콩나물 대가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2분서리표예요. 4분서리표예요.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음악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교사들을요. 혁명의 나팔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정권을 위해서 세뇌시키는 역할을 제일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원학부 들어가서 음악을 쫙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남북한이 통일된 것 중에 하나가 딱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뭘까요, 여러분? 이미 통일됐어요. 음악은 통일 안 됐어요. 북한은 주체 음악을 하거든요. 뭐가 통일됐냐면 남북한의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통일됐어요. 대한민국만 스카이캐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어머니들도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언제 뭐 바이올린 배우겠다고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갖다가 집어던지면서 오늘부터 유나 바이올린 배우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음악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배울 때는 항상 어느 순간에 불시에 선생님이 손이 잡히는 게 날아올 것을 항상 생각해서 사곳에다 머리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날아오는 물체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체벌이 강해요. 바이올린 활도 막 꺾어져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200만 명, 300만 명 아사자가 나왔다고 황장묘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은 무슨 악기죠? 부르주아 악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기거든요. 왜? 북한은 어떤 악기 필요할까요? 기타, 아코디언, 전기 필요 없는 거, 스피커 필요 없는 악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이올린은요. 날씨 타죠. 날씨가 더워지면 줄이 폴렁 풀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줄이 팽팽해져요. 이런 부르주아 악기를 누가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야 오라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해도 들어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계급성 높게 장군님의 딸이다 이래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려면 독주곡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가야금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예체능하는 집안들은 다 잘 사는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오더니 윤혜야 나하고 같이 남조선 드라마 같이 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남조선이란 얘기는 안 했고 아랫동네 드라마 같이 보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야 너무 고맙다 야 같이 보자 얼른 그랬을까요? 처음엔 너무 기분 없어가지고 야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버럭버럭 소리죠. 동무 말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딴 개소리를 내 앞에서 하냐고. 야 그거 있잖아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우리 공화국을 선전머략 압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물이야 그거. 근데 그거 지금 나보고 같이 보자기래?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훑어보더니 하는 말이 그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엄마나 뭐 저리 하야?
나는 막 동물이야! 뭐 이렇게 혁명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 저리 하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야, 이 개 같나? 여기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장군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이걸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대학교 당비서 동지한테 갖다 신소만 하지 않습니까? 얘네 집안은 3대 멸족이에요. 북한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총살도 정치에 이용해 왔는데 공개총살하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최고 존엄 모독죄입니다. 김정일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수식어 빼고 김정일이 아까 TV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그 총살이에요. 그들을 신격화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그랬잖아요. 그 자기 장군님 부르짖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장군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런 정신만 강하던 저에게는 완전히 이건 완전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서 신소하리라 하고 딱 가려고 하다가 보시다시피 에미나이가 완전히 바보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거 뭐라 이동무가 이거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는 아랫동네 드라마를 나보고 같이 보자 그러네. 저는 그때 당시 왕따 아닌 왕따였어요. 예를 들면 야 어쨌니 밥 먹자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강도에서 왔고 뭐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학교의 선생님들 제대군인 오빠들 그러니까 우리는 11살 12살 차이 나는 분들이랑 공부를 했거든요. 우린 직동생들 그들은 제대군인들. 그 이분들이 저를 예뻐한 거예요. 말씨가 곱다고. 엄마 나 텔레비전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을 한대요. 제가 뭐 교수님 위생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경도 사람도 그냥 선생님 변소 다녀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교수님 위생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자랑 변소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때 아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그 좀 관심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입을 닫고 살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모여두니까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살았댔는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저한테 아랫동네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무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 집 걔가 화교집이었거든요. 3세 화교집.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중국에 사사 여행으로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그 돈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만 딱 보래요. 하나만. 니 있잖니. 하나만 보면 충분하다. 그래서 진짜 하나만 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를 봐버렸어요. 잘못 봐버렸습니다.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어요. 성승원 오빠를 보고 어떻게 하나로 충분합니까? 제가 원래 그 동무 보고 가져라 할 땐 가져라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져갔어. 남조선 계려도당들이 만들어놓은 그 상업 드라마 돈밖에 모르는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거 내가 네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이렇게 했는데 딱 보고 나니까 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진짜 부모야? 그 다른 거 가져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아까 하나만 보겠다 하지 않았니? 가져라 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는 용돈을 거의 가을 동화 보는데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다 보고 나니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또 보자 그랬더니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첫사랑 또 뭐 있더라 2부의 모든 것 뭐 이런 거.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클래스에 딱 가면 교수님은 앞에서 뭐라고 막 강연을 하시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야 어떻게 남자가 좋게 잘생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 성승원 오빠하고 계속 데이트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승원 오빠야들 같은 사람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 계속 성승원 오빠가 꿈을 꾸고 은서야 어서 가자 이렇게 그 성에게 업고 가잖아요. 유나야 남조선으로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쭉 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남조선 말씨가 튀어나오고 사람이 모르는 것 숨기기보다 아는 것 숨기기가 1000만 배 힘듭니다. 아는 걸 숨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앉아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한번 좀 가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그 2부의 모든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그 채림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장동건이 채림한테 고백을 했죠. 근데 채림이 뭐 당신은 뭐 상위 계층이고 자기는 제비라는 거죠. 이제 그 제비라는 게 그 제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낮은 계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은 합칠 수 없대요. 그러면서 그 이제 고백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동건이 심장이 아프다고 이 집에 가서 이렇게 여권을 하나 탁 들고 미국으로 슉 날아가대요. 마음을 치유하겠다고 미국을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혜안대 남조선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가르쳐줘요.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빼앗긴 남쪽 세상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전쟁으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조카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통일 방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장동건이 심장이 아프다고 여권을 들고 미국을 갔네? 국가의 허락도 안 받고? 국가의 허락도 안 받고 여권을 들고 미국을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야 이게 그럼 어느 쪽이 후라이쟁이냐? 김정일 쪽이죠. 분명 미국 놈의 식민지고 자기 삶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자들이 막 새까만 막 잠자리 안경 쓰고 막 창문 내리고 건방지게 겨우 막 운전을 하질 않나. 명동에 가면 뭐 내 눈을 사주세요, 콩팥을 사주세요 이런 애들만 득실득실한다고 그랬는데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간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그 깡통 차고 다닌대요. 이렇게 엄마 수술비가 없습니다, 콩팥을 사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명동을 어떻게 봤느냐면 문희옥의 무슨 명동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여기는 남서울 명동 사랑의 거리 이런 노래 모르십니까? 그게 CD가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뮤직비디오였어요. 근데 여자들이요 명동 그 거리에 남녀가 꽉 찼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군인답게 저기다 기관단총 걸어놓고 쏘면 한 알도 빗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군인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그게 여자분들이 한 뼘 내는 야 정말 여러분 어떻게 에미나이들이 넓적다리 밖으로 다 내놓고 치마가 겨우 여기까지 가렸어요. 그렇게 하고 좀 여성스럽게 걸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안전원이 와서 붙잡질 않아요. 진짜로. 귀걸이 덜렁덜렁 하면서 다니고 막 머리는 뭐 싹 다 단풍이 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안 잡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에미나이가 참 말 잘하죠? 예. 이렇게 보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야 이거 뭐야?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입에다 뚫고 싶으면 뚫고 코에다 뚫고 싶으면 뚫고 북한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내가 죄가 없어도 그런데 저들은 마음대로 자기 몸매 자랑하고 막 처음에는 좀 괴상하게 보였어요. 네. 그랬는데 찢어진 청바지도 처음엔 오해했죠. 야 얼마나 없으면 그쪽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희옥 그 노래를 딱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한류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가야겠다. 초보적인 내 어떤 애가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는 옷을 입으래요. 맨날 귀찰대가 그냥 다리간에 서가지고 그냥 잡고 담배 한 갑을 줘야 보내주고 이딴 뇌물공화국에서 내가 살고 그다음 만약에 대학을 졸업해서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뭐 무슨 백두산의 어르시여 이딴 뭐 후라이 협잡을 그냥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보면 이 세뇌라는 망치로 똑같이 내리치는데요. 누군가는 100% 충격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 튕겨내거든요. 그 튕겨내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탈북민 34,000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받아들였던 사람들. 내가 왜 얼굴도 못 본 장군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완전히 속고 있구나 가야겠다 하고 이제 저녁에 그런 마음을 먹고 그 함경도 말로 변속관을 갔습니다. 북한은 이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뭐 평양시나 이런 데는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 기능을 못 해요. 물을 이렇게 내리고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니까 저 친척 집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화장실에다가 보니까 그 짐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공중 화장실 보는데 시골은 대부분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이렇게 보러 갔는데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그 변속관 그 위에 그 판자를 딱 뜯어간 거예요. 도적놈이 뗄감이 없어서. 그래서 별나게 하나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볼일 보려고 딱 앉았는데
화나다. 그러고 딱 들어봤는데 그때가 1월 대보름 때였어요. 이때만한 달이 거기 아주 이렇게 탁 걸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북한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총살인데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렇죠. 드라마가 아주 그냥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 밥을 차려주니까 차려준 엄마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어디다 감사하죠? 일용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들이 지금 뭔가 저는 처음엔 누님이 하늘인 줄 알았어요. 하늘. 북한이 항상 김일성, 김정일을 얘기할 때 하늘에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눈물 쫙쫙 흘리면서. 그래서 그 하늘 대신에 남조선 사람들이 믿는 하늘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그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대로 하나님 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3월 2일 날 두만강 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저는 들어주셨다고 믿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연결고리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다. 그때 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욕 못 갔는데 하나님이 시키셨는지 어쨌는지 용감하게도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습니다. 왜냐면 브로커비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훔쳐가지고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탁 찾아갔죠. 그래서 중대장 동지, 제가 이 두만강을 넘으려고 했는데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1200불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다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6개월 먹고 사는 돈이었대요. 400불이면 아파트 한 채 산답니다. 그러니까 1200불이면 집을 3채 사는 돈을 제가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딸을 낳은 게 아니라 도적을 낳은 거죠. 그렇게 해서 50불을 내고 3월 2일 날 두만강을 넘었어요. 넘어서 돈이 있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겪는 아픔이 있죠. 인신매매 당하고 뭐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팔려가고 자기 가슴에다 가격표를 달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비싸고 시집 갔던 여자고 애가 있는 여자면 싸고. 이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뭐 아버지 잘 만난 덕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3월 2일 날 넘어서 4월 중순에 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잖아요. 남현시용소를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제 가서 잡혔죠. 저희가 총 11명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저만 혼자 북한에서 금방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만 혼자 이제 오는 사람이었고 대부분 다 중국에서 5년, 7년, 8년 막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딱 도착해 잡혔는데 경찰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를 길바닥에다 갖다가 버리면서 We don't work on Sunday. 자기네들은 일요일날 일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를 길바닥에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버려져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들어가자 방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에서 잡혔어요.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까지 3시간 정도 오거든요. 거기서 잡혔어요. 그때가 그 태국 총리 시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피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딱 11명이 저희는 또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똑같이 단체 관광객처럼 하려고 흰 티를 다 사입었거든요. 근데 딱 경찰이 오르더니 Can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여권 보자. 그러니까 그 흰 티 입은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흰 티 입은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 없대. 야 이거 뭐야 다 내려. 그래서 11명 싹 다 내렸어요. 딱 내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Korean 이렇게 얘기했더니 North or South? 그래서 South.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 어디 갔다 오더니 A4 용지하고 연필을 들고 탁 나타났어요. 이걸 탁 내놓으면서 Draw your national flag. 너의 나라 국기를 그리래요. 패스포트가 어떻게 11명이 다 없냐?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메고 다니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내셔널 플래그를 그리래요. 국기를.
저는 그때서야 대한민국이 국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 놈들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고 성조기에다 인사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국기가 있대요. 그래서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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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남조선에 국기가 있니? 다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남조선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도 못 꾸려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치앙마이에 있는 경찰서에다 갖다 우리를 딱 처박아 놨는데 정말 막 그 도마뱀이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막 자다 보면 도마뱀이 얼굴 위로도 막 건너다니고 이래요. 찍찍찍 소리 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철창 사이로 제가 이게 경찰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100불 줄게. 우리 좀 놔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100불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 있다고. 그 100불 딱 보여줬죠. 꼬깃꼬깃 돼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딱 꼬매버렸거든요. 따가지고 그 꼬깃꼬깃한 거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나오래요. 나온 다음에 우리를 지프차에다 채워서 치앙마이 다운타운에 갔다가 버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야 신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뭐 짐을 풀고 좀 씻고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저는 빨리 이 칩을 사서 넣어갖고 한국에 브로커한 데다 좀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다가 코리아 하우스라는 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이건 노스야 사우스야. 근데 북한은 DPRK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이다. 예, 그러니까 남조선이다. 그렇게 하고 창문 안을 이렇게 싹 들다 보니까 드라마를 봤던 게 그때서야 실력 발휘를 하더라고요. 청담동 사모님 그 올리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찍게 딱 찍고 그런 분이 이렇게 하면서 서빙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야 이거는 남조선 아줌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 말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자강도에서 왔습니다. 그랬죠. 자강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강도가 어디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하다가 평양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는 조선이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몇 명이냐, 11명이다. 나와라. 그래서 밥을 다 해먹이고 그분이 막 인터폴 부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도와줘 보려고. 근데 인터폴이 와가지고 안 되는 한국말로 뭐 미국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 일본에 친척이 있습니까? 근데 다 없다 그러니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면 방콕 가자. 이왕이면 교회를 가자. 저는 제 탈북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말로 응가하다가 나 남조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를 그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사입히고 5명, 6명 다른 버스에 태워갖고 보냈어요. 방콕으로.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요. 밤새 달립니다. 태국이 이렇게 고구마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끝에서 여길 내려오기 때문에 한참을 달려야 돼요. 오는데 잡힐까봐 걱정되니까 5명, 6명 갈라태운 거예요. 사장님이. 그랬는데 저희가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장대 같은 비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가래요. 안 나오겠대.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우리 앞에 출발한 팀이 먼저 와 있었고 저희까지 내리고 이구지구 그야말로 뭐 난민도 이런 난민이 없죠. 막 더운데 4월 달이면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사람 머리에 아지랑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저쪽 옆에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저 새끼는 남조선 새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얼굴 봐라 개기름이 번지를 하지 않니? 그래서 믿고 넘어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인 거예요. 방콕 한인교회에서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길바닥에서 주수신 거예요. 이분은 누가 딱 봐도 저 북한 사람 이마박에 딱 써붙이고 있거든요. 의심이 많아서 막 그냥 눈이 그냥 반들반들해요 막. 그러니까 넘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희를 데리고 교회에 딱 데리고 갔는데 그때서부터 정말 악몽을 꾸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죠. 들어가자마자 의자에다 앉혀놓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했으면 어떻게 해서 막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무슨 말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를 숙소에다 갖다 놨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끼리 저 선교사 새끼들이 우리를 밥 먹여갖고 살찌워가지고 피 빼서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왜? 북한에서는 선교사가
아이들의 간을 파먹고 피 빨아먹고 뭐 떨어진 과일을 과수 안에 사과를 주워 먹었다니 청강수력에다 도적하고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세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계속 먹이는 거 보면 잘 먹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5시만 되면 진짜 도살장에 끌려나가는 소들 마냥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가면 다 자요, 쿨쿨. 그럼 또 와서 깨워요.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은 1대1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이거 잘못됐다. 내가 2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 역사를 배운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기억 못해도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초가집에서 우리 태양처럼 김일성 수령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런 것만 배우다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 태초에 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그냥 이것들 또 뭐야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맡았던 선교사님이 신상태 선교사님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방콕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한 10일은 좀 안 됐고 한 8, 9일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18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는 아주 쌩쌩한 청각 같은 선교사였는데 이젠 아이 아버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셋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난대요. 왜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워낙 출중하셔서 잃어버릴 수가 없었대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언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말하나요? 영어하나요? 한국말? 질문이 끊기지 않아. 이상한 아이였던 거예요. 이 똘끼충만한 아이. 그래서 너무 가르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주 프로그램을 다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안수기도를 딱 해주신다고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는데 제가 이상한 걸 경험했어요. 눈을 뜨라 하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앞에서 불덩어리가 너무 이글이글 타가지고 눈을 뜨면 그 빛과 함께 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못 뜨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래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금가루를 뒤집어 쓴 사람의 형체 3개가 딱 보였고요. 온 세상이 금가루가 뿌려져갖고 그렇게 반짝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어떤 마음의 느낌, 귀에는 저는 그게 들려든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전 뒤돌아보지 말라 여기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탈북할 때요. 새벽 4시에 집을 이렇게 혼자 빼꼼히 생쥐 새끼 마냥 이렇게 나오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뒷덜미 딱 잡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막 삶은 계란을 까먹고 막 이런 걸 보고 이미 유나가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채셨대요. 북한은 먼 길 떠나고 탈북할 때 삶은 계란을 이렇게 까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미신이 판을 치거든요. 그래야 계란처럼 따르륵 굴러간대요. 그래서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한 3일 전부터 그걸 열심히 삶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잔반 처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받고 제가 노른자이를 안 먹습니다. 분명 삶은 계란은 있는데 노란자이가 없는데 이걸 통째로 삼겼다. 이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눈치채고 딱 잡혔는데 앞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새벽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 내려왔댔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옆에 딱 왔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나 너 중국 갈라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남조선 갈라 그래? 그래서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툭툭 그 비포장도로에 돌멩이에 막 차이면서 그렇게 해서 해령역에 딱 도착을 해서 제 기차에 딱 올라타려고 할 때 우리 엄마가 앞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은하는 대나무 같은 아이였다고. 어머니가 좀 이렇게 훈육하려고 이렇게 구부려 보다 보면 꺾어줬대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나 너 키우면서 힘들었어. 딸 하나밖에 없는 거 되게 힘들게 키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에 가는데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가래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빨가 벗겨놓고 바윗돌 위에다 올려놔도 천년을 살아남을 아이라는 거 엄마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나야 엄마가 내 다리를 지금 당장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저희 어머니는 대대손손 인테리 집안, 교육자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비전이 없으니까 가라. 대신에 너 죽지 않고 가겠다는 약속을 해라. 잡혀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올라탈 때 유나야 신이 있다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제가 올라탔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기차에 올라타면
뒤돌아보지 말라. 그냥 가야 돼. 울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웠거든요. 그리고 기차가 딱 출발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야, 우리 엄마는 참 독하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가는데 저렇게 담담하게 보내네. 아무리 뭐 셰익스피어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기로써니 이 어머니는 강해도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기차에 이렇게 뭐 그때 당시 뭐 기차 유리창도 없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냥 뭐 짐 꼭대기에 사람이 앉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기차가 이렇게 덜컹 출발해요. 북한 기차는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촉촉 이렇게 멀어지는데 멀어지니까 그때서야 엄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유리창을 닦고 성에가 껴서 3월이면 추워요 북한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벌써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차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저쪽 개찰구 구석진 곳에 제가 안 보일 만한 것이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 어머니의 형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자. 뭐 북한 기차 뭐 뛰어내린다 그래서 뭐 죽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시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내릴까 하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 눈물을 밖으로 많이 흘리시죠? 기차간에서 젊은 여자애가 타서 엉엉 울죠? 안전원이 와서 바로 딱 잡습니다.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울 일 없거든요. 그럼 탈북기도라고 바로 잡아요. 그래서 울질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으로. 눈물을 꾹꾹꾹꾹 삼키는 거예요. 피눈물을 삼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정말 참 부려녀다.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엄마 마음에 저렇게 대멋질을 하면서 이 길을 가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방언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안수기도 받다가 딱 그게 온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 울지 말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낌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이제 왔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을 딱 들어갔는데 제 조사를 다 끝마치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4층에 창문이 이렇게 쑥 열리더니 유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여서 이 목소리 뭐지?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4층 그 높이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유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버지 죽이지만 마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저희 아버지가 절대 탈북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히려 날 죽이러 오면 죽이러 왔겠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전 난생 처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막 군인들 앞에다 놓고 참모장지 부대는 뭐 되게 참모장님에게 보고해 정렬했습니다 하면 저는 뒤에서 제가 참모장인 것 마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 같은 존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아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야 우리 유나 살아있었구나. 아버지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잘 있다가 나오면 보자. 우리 이제부터 여기서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아버지도 저런 사람이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처우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끈 떨어지면 그냥 없는 건데 대한민국 입영 월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00불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500불을 우리 아버지 월급으로 모으려면 평생 모아도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가 내 몸을 깎아가면서 내 몸을 혹사하면서 당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병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런 거에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 뭐니 해도 뭐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돌았대요. 그렇게 하고 그냥 조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제가 삼국으로 돌아보니까 이 삼국은요 여러분 탈북할 길이 못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나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 신분이 없는 유령 상태에서 삼국을 뚫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오빠는 비행기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저랑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엄마 데려오고 이제 마지막에 오빠 군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저희를 장군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라고 하면서 기관단총 걸어놓고 쏴 죽이겠다 하더라고요. 세뇌의 힘입니다. 그래서 방치해뒀다가 한 1년쯤 되니까 저처럼 남조선 드라마 보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행기로 데려서 저희 오빠는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빠까지 온 다음에 한참 동안을 좀 죽순이를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간절할 땐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여기 좀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감사함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나 잘나서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교회도 안 가고 막 술을 막 몸에다 그냥 부으면서 어디까지 부어지나 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살다가 제가 몸을 좀 너무 많이 혹사시켜가지고 대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 떠나서 살면 고통스럽구나. 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 갔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아버지 했는데 눈물이 쫙 나와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 너 유나 너 오랜만이다. 나 이제 너 거의 다 까먹으려고 했는데 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호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뒤돌아보라 했을 때 돌아봤을 때 금가루 뒤집어 쓴 3사람 누군지 아느냐? 엄마, 아빠, 오빠였다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너의 탈북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주관했는데 니는 믿음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제 하나님 떠나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알았거든요.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러셨어요. 뭘 하란 얘기도 안 하셨고 유나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내가 돌아다 보이는 자리에 있어. 나도 내 시야에서 멀어지면 나 너 모른다.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요. 못 떠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 난 하나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잘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증거거든요. 이 탈북해서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제가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었어요. 내가 뭐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방송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는데 너 교회 와볼래? 이런 정도도 안 했어요. 아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러한 걸 딱 겪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탈북 스토리를 다 하려면요 아마 한 2박 3일은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순간순간 저에게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셨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니까 북한에 변화가 없는데 내 기도가 먹힐까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에 저희 34,000명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가 우리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탈북민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여러분들 뵈면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게 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북한을 위해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제가 간증을 했지만 더 이렇게 뭔가 받아가는 것 같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당하게 될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하나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도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두서없는 얘기 막 했지만 제 간증이 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아무리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도 김정은한테 가까이 가면 타 죽어요.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노예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정권을 분리해서 우리는 항상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동참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제 간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